최근 건설업 동향도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랑 국외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면 좋겠지? 늘 그렇게 해야지. 국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까? 국내는 정부의 규제에 관련돼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하지. 그럼 해외에는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될까? 뭐 아무래도 해외 발주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돈 쓰는 사람들이 이 주머니가 좀 두터워야 되겠지. 뭘까? 석유야. 석유. 석유의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높아져야 소위 재정균형 유가라고 그러는데 쓰는 돈보다도 들어온 돈이 더 많아야 그다음부터 이제 건설 발주가 좀 많아질 수가 있거든. 지난 2월 달에 정부가 2025년도까지 83만 6천 호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던 거 알아? 알지? 그때 뭐 이것저것 좀 압박이 좀 가해지면서 표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흐지부지 돼 버렸어. 그때 발표 초기에는 그 건설업 쪽이 조금 상승하지 않았나 근데? 대부분 상승을 했지. 아무튼 뭐든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치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83만 호 진대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발주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 초기에는 좀 많이 상승을 했었어.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다 이렇게 붙게 되면서 그런 기대치가 다시 사그라진 거지.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양쪽 정당의 수장들이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조금 더 양적인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둘 다 전국에 250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다 지켜지진 않겠지만 뭐 절반 정도만 이행이 된다고 해도 지켜주면 좋고 좀 국내 어떤 건설업에 조금 활기가 돌지 않을까.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 절반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워낙 좀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국내 건설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 아빠가 해외 수주랑 관련해서는 아까 석유랑 관련해서를 좀 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석유 가격 상승에 따른 중동 국가의 어떤 건설 발주량 이런 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아. 그러니까 석유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재정균형 유가 위로 올라와야만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야. 지금 뭐 이것저것 그 국민들한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그것도 부족한데 건설 발주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혹시 진공관 얘기 알아? 예전에 진공관 이후에 이제 차세대로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게 나왔잖아. 이건 뭐 크고 불편하고 이건 아주 작으니까 여기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었어. 하지만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진공관 수요는 남아 있었거든. 그러면 투자는 안 하는데 수요는 남아 있다. 가격은 오르지. 오를 수밖에 없어. 지금 딱 그래. 뭐 조금 아까 COP, 콥 이야기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를 퇴출하자는 분위기잖아. 이런 상황에서 투자하겠어 너 같으면 돈 있어. 안 할 거지.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고. 투자를 안 하는데 수요는 있을까 없을까? 남아있지. 자동차도 그렇고 발전소도 그렇고 지금 남아있잖아. 전 세계의 에너지 아직까지 86%는 화석연료를 쓰고 있다고. 근데 분위기만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야. 당연히 유가는 올라갈 오르지.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최근에 본 자료가 있거든. 근데 그게 좀 꽤 재밌는 전망이었는데 JP모건 보고서였던 것 같아. 석유 산업 전반의 불충분한 투자 때문에 오펙 플러스가 석유 생산량을 매달 25만 배럴 이상 생산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오빠란다. 아빠가 했던 말하고 똑같잖아. 조금 아까 했던 말하고 똑같잖아. 난 JP모건의 그 보고서에 전적으로 동의해. 석유 산업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이잖아. 장치 산업이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오페크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었고, 근데 오페크라는 조직이 수급을 조절했었단 말이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했고. 근데 그 수급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전체 생산량 중에 100%라고 한다면 거의 부풀렸어. 특히나 석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도 중요하지만 보수도 중요하거든. 그렇잖아. 고장난 부분도 계속. 그래서 지금 잘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다고. 근데 새로운 투자가 계속 제한되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해서 중지되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100의 생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JP모건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야. 생산할 여력이 없다라는 거지. 추가로. 그럼 그 말은 100만 배럴을 뽑아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뭐 90만 배럴 정도밖에 뽑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맞아. 석유 가격이 좀 폭등했을 때 그런 거에 좀 취약하다는 말이 되겠지? 폭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계속 그 에너지가 변환되고 있으니까 올라갈 때
그걸 수급적으로 따라붙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추가적으로 이렇게 증산을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2022년도 JP모건이 이제 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말 유효 생산 능력이 200만 배를 채 되지 않는다. 부족하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전체 오페크 회원국 가운데서 200만 배를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체 캐파의 4%도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범퍼의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16% 이상 되어야만 내려갈 때 조금 감산하고 올라갈 때 좀 증산하고 있는 소위 범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정도 4%의 유의 생산력 가지고는 범퍼 역할을 못한다 라는 것이 이제 JP모건의 주장인 거야. 이게 사실상 유가가 더 오른다는 거는 중동 국가 지역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호재나 다름이 없는 말이잖아. 그치,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어떤 건설 비중이 높아지는 회사가 어딘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 건설업체, 해외 건설이 많은 전체 매출 중에서 해외 쪽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유가를 봐라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러면 이 건설업종에 대한 키워드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분류해야 되겠지. 저 내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정부의 규제, 해외 매출은? 중동의 석유. 그렇지. 그렇게 봐야 되겠지. 모든 보고서가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야. 만약에 JP모건의 보고서대로 유가가 진짜 올라간다면 뭘 찾아야 될 것 같아?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회사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정부 규제가 조금 사라지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날 조짐이 보인다면 즉각 뭘 찾아봐야 돼?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건설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지. 요즘에 글로벌 철강 가격이 완전 난리지. 중국이랑 뭐 선진국이랑 완전 따로 놀고 있잖아. 그렇지. 미국은 올라가고 중국은 떨어지고. 중국의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급등했던 그 내수 가격이 5월이랑 10월에 두 차례 걸쳐서 큰 폭의 하락 조정을 겪었고, 근데 다른 국가들의 내수 가격은 쭉 상승세였고,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은 10월까지 완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그렇지. 뭐 주가도 US 스틸이나 이런 것도 계속 올랐고. 자, 그러면 미국은 올랐고 중국은 떨어졌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예, 중국. 그렇죠.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고 철강 가격도 같이 좀 조정을 보였던 거야. 자, 그러면 중국이 왜 떨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정부에서 자기네들 약점 알지 않겠니? 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림자 금융. 그 그림자 금융은 뭐냐면 소위 그 디벨로퍼들이 대부분의 부채를 다 가지고 있어. 건설, 개발, 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네들이 돈을 막 빨아들이니까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만약에 이제 뭐 과거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먼저 오게 되면 그쪽이 가장 큰 문제점이더라고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방주불초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야. 주택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 중국 정부는 소위 디벨로퍼들, 부동산 섹터에 대한 좀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했어. 그때부터 계속 부동산을 못하게 만들면, 자금 융통을 못하게 만들면 아무래도 착공 건수 줄어들 거고, 착공 건수 줄어들면 철강이 더 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중국은 계속해서 떨어졌던 거지.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헝다그룹 위기도 생긴 거네. 그렇지. 헝다도 그런 똑같은 디벨로퍼 중에서 굉장히 덩치가 큰 회사였는데 결국은 모라토리엄 선포를 해 디폴트가 났지. 그런데 이제 그 헝다만 디폴트가 난 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같이 막 무너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도가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은행들이 위험해져요. 왜? 그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야.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시스템 위기라고 그래. 시스템 위기에 빠지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 살아날 방법이 없어. 금융이 무너진다는 것은 전체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겠구나. 이건 아니겠구나 해서 멱살을 줬던 것을 다시 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 정치국 회의 이후로 이런 그 디벨로퍼들이 최초로 다시 자금 융통이 재개됐다. 그런 소식이 있었어. 그렇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숨통을 좀 놔주는 정도지 이거를 다시 풀어줄 생각은 없는 거지. 그지? 왜냐면 거기에 모든 위험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지금 상태에서 워낙 많이 철광석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을 못할지언정
여기서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중국이 아무래도 환경과 관련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 그렇지. 그것도 그래.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국 내에서 철강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중국이 탄소 배출 정점 시기 이것도 2035년까지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철강이 뭔가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산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 뭐 생산을 줄이니까 철강 가격이 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말도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공해산업이다라고 해서 철강에 대해서 계속 지금 프레셔를 가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의 조강 생산량도 많이 줄었어. 대략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2.8%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 있거든. 그만큼 철강 생산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니까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라고 뭐 네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어. 하지만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계속 다툼이 있는 거 알지?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하고 유럽하고 무역 협상이 있었어. 어느 정도 생산량까지는 무관세로 가고 그 이상에서는 할당관세로 가자라는 그런 계약이 있었다고. 그 말은 뭐냐면 석탄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러운 연료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철강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더럽게 보자라는 거지. 공해가 있는 것으로 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중국의 생산품이 유럽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미국이 싸게 주겠다. 여기까지 무관세, 이 이상만 할당관세 그렇게 돼버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유럽향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만큼 만들어놔서 이만큼 수출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다 내수로 쓰려고 그러면 철강값이 떨어질까 올라갈까?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철강주에 대한 키워드는 중국 스팟 가격이 될까?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 석유화학 섹터도 짧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뭐 길게 해도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유주랑 화학주로 나뉘고 요거 두 개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 많이 다르지. 일단 정유주는 뭘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정제 마진. 그렇지. 정제 마진이 중요하지. 정제 마진을 보려면 당연히 미국의 재고 수준을 매일 봐야 돼.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하거든. 그럼 재고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없어야겠지, 재고가. 재고가 없을수록 좋겠지. 없어야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2억 1,300만 배럴 정도 돼. 최근 5년 내 최저치 수준이거든. 겨울이니까 이제 등유 경유도 봐야 되겠지. 그것도 굉장히 좀 낮아. 대략 한 1억 2,3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야. 최근에 한 5년치로 봤을 때 5년치 대비 한 6.7% 정도 낮아. 이거 굉장히 낮은 거야.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정유주한테 뭐 재고가 작으니까 계속 공장 가동률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작은 기회가 되겠지. 근데 뭐 신규 투자를 계속 못하고 빼먹을 수만 있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정유주보다는 나는 해외 투자를 더 조금 선호를 해. 해외 정유주,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아해. 근데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잖아. 처음에 이제 나프타를 가져와서 에틸렌을 만들고 그걸로 무슨 여러 가지를 다 만들잖아. 그러니까 각각 뭘 만드는지에 따라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지만 화학주는 좀 희비가 엇갈릴 수는 있어. 바이러스 영향도 좀 있고. 그렇지.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아까 우리가 말했었던 자동차 관련 매출이 만약에 줄어든다고 치면 그거랑 관련된 뭐 부품들, 뭐 페달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지. 거기에 뭐 고무 뭐 이런 것들, 시트 뭐 이런 것들 다 화학 제품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국의 석탄 가격에 대한 통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 그렇다고 생각해? 뭐 석탄가가 죽어나든지 말든지 일단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뭐 요거랑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다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석탄 가격을 무조건 찍어 누른다고 뭐 가정을 한번 해봐봐. 자, 우리나라는 에틸렌을 나프타로부터 만들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랑 달라. 석탄으로부터 뽑아낸다고. 그럼 석탄 가격을 쭉 내려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부수적인 그런 화학 제품들이 같이 싸질 수가 있겠지. 그럼 생각해봐봐. 아까 내가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 JP모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유가가 오르면 나프타의 가격 따라 올라가겠지. 그럼 우리나라는 모든 석유화학의 쌀인 에틸렌 가격을 뽑아내는 나프타가 올라가는데 원가가 올라가겠지. 자,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석탄 가격을 만약에 찍어 누를 수 있다면 여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석유화학 제품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나라가 유리해, 불리해? 불리해. 그래.
하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석탄 가격을 찍어 누를 수 있을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왜냐면 거기도 인건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중국의 영향 때문에 사실은 거긴 또 우리나라랑 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 정치적으로 일단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좀 중립, 뭐 이러지도 못하겠다 저러지도 못하겠다, 중립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키워드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 그렇지. 중립으로 넘어가는 걸로. 오케이. 아빠는 중국 생각을 몰라? 아빠는 다 알잖아. 내가 전지전능한 건 아니잖아. 아빠 전지전능하잖아. 다 알잖아. 모르는 거 없잖아.